서울장 방화 사건 기억하고 계실 건데요. 네, 저도 기억납니다. 네, 그때 당시에 7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때 이 여관 업주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보상금이 지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상자들은 보상을 받기 어려웠을 거고요. 아마 유족들은 더 큰 고통이 따랐을 것입니다. 네,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아주 중요한 사례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그나마 이 보험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그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네. 정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자,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이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도 여러 가지 추진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저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안전해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 시설물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환이 바로 오늘 짚어본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연 2만 원이면 크게 부담이 없는 가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가격으로 나뿐 아니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보험이니까 많은 사업주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변지석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체크하셨나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재난배상 책임보험으로 미리미리 체크체크!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오늘 아마 이 단어 많이 듣고 또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했죠. 이 공시가격은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것을 뜻합니다. 또 세금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의 공시가격 책정 기준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뉴스링크에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국내에선 실거래가를 반영해서 공시가격이 산정됩니다. 하지만 시세 반영률도 낮은 데다 부동산 유형별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있었죠. 미국과 일본에선 감정평가 3가지 기준을 활용하는데요.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가격을 산정하되 상업용 부동산은 미래 소득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고요. 특수용 부동산은 취득 원가를 감안해 가치를 판단합니다. 우리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측정하는 겁니다. 오늘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투기를 잠재우고 조세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일 간 이슈가 참 많습니다. 특히 초계기 논란이 무척 뜨거운데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초계기 근접 비행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죠. 말 많고 탈도 많은 초계기, 무엇일까요? 초계기는 바다 위에서 적의 동정을 살피는 군용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찾아내는 대잠 초계기를 말하죠. 이 초계기와 인연이 깊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태평양 전쟁 직후 동쪽 바다란 뜻의 도카이란 초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동쪽, 즉 태평양을 향한 열망을 담았던 것이죠. 이후 자체 기술로 제작한 P1을 포함해 110여 대의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에 있던 위협 비행, 저희는 알 수는 없지만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금메달 만능주의. 최근 체육계 폭력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엘리트 체육이 있습니다. 엘리트 중심의 체육 교육은 1970년대 시작됐습니다. 체육 진흥 정책의 영향이었는데요. 체육 특기자 제도까지 도입되며 잘하는 선수에게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경기 성적으로 대학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성적을 위해서 인권은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인식이 뿌리 박혔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체육계 폐쇄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선수 육성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2040년이) 되면요,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매우 섬뜩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 현실성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는 인구 구조 분포에 따른 사회 경제적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은 점차 감소해서 2030년에는 0.01%, 그리고 2060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7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00년에 339만 5천 명에 불과했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요, 계속 증가해서 2050년에는 1799만 1천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50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약 37.4%를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 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가 생산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인구의 노화는 결국 경제적으로 쇠락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 경쟁력을 상실해 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출산율 저하 문제도 사회적 노화와 경제적 쇠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2060년이 되면 인구 10명당 약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고요. 또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하는 사태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영유아 교육비와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 부담의 가중이 가장 크죠. 또한 젊은 층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으로 인한 결혼 생활의 비용 부담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는 이 노인 연령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물론 거치겠지만 현재 노인 연령 만 65세를 70세로 올리는 그런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40년 기준으로 만약에 70세로 상향 적용된다면요, 생산 가능 인구가 8.4% 늘어나게 되고 노인의 부양 비율도 59.2명에서 38.9명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퇴직 연령도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취직이 안 되는 우리 젊은 층의 일자리가 더 없어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50세 이상의 중년층과 특히 60세 이상의 노동 인구가 증가해도 그 생산성은 젊은 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장기 요양보험, 또 지하철 무임승차 등 이 복지 혜택 기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노년층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OECD에서는요, 한국에게 이 정년 퇴직 연령 상향 조정 등 연령 차별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근로자에게 단지 연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연령 차별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가 이 100세 시대를 앞두고서 어떻게 생산 가능 인구와 생산성을 보다 높여서요, 전체 국민이 질 높은 삶을 구현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적으로 협의 보고 또 함께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미래형 과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결돼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파이를 키우는 일입니다.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요, 또 혁신적인 산업혁명을 통해서 1인당 생산성을 고도화시켜야 100세 시대에 우리가 윤택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의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 진전시키느냐가 미래 문제 해결의 기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현재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 아침에는 다시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수원과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대구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하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영동은 늦은 오후부터 모레 낮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저녁부터 모레 새벽까지 3에서 8cm 내외의 눈이 오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부터 모레 늦은 오후까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져 내일도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인천 영하 3도, 수원과 대전 영하 5도, 춘천은 영하 9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동해안은 오후부터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에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구 7도, 부산과 제주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에 눈 소식이 있고요.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동해 최고 4m, 남해는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며 다시 반짝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일요일부터는 점차 풀리다 다음 주부터는 한낮에도 영상권에 머무는 등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유튜브 KTV 국민방송 채널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인공강우 실험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공강우로 미세먼지가 깨끗하게 거쳤으면 좋겠다.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또 내일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적이길 바란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인공강우 실험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 외에도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달 실험 결과를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TV 대한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